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7강 사회복지조직과 자원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자원봉사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인적 자원으로서의 자원봉사자 개발, 세 번째로 전략적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그럼 먼저 자원봉사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흔히 우리가 접했죠. 익숙하죠. 그죠? 말 그대로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볼런타리즘이라고 자원봉사는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 볼런타스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에 근거가 있고 국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 개념은 그 봉사활동 국가에 따라서 또 사회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또 활동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다 전개되어 가지고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에 대한 몇 개의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서와 카스입니다.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발복지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고 또 창조하고 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한다. 이렇게 맨서 카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영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뭐라고 정의했느냐.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게 무보수성이죠. 직접적인 보상이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다. 즉 스스로 자발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고 보상이 없이 한다. 그래 무보수성이죠. 그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했다. 다음 크레머는 자원봉사 정신으로 알려진 일련의 가치 지향과 자발적 구조 또는 조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현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자원봉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 지향이란 뭐냐? 정책 입안이라든가 기획, 수립, 또 옹호, 아드보카시, 옹호, 그 다음에 행정 또는 공동모금과 같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발적 조직은 뭐냐?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자조집단에서부터 공식 조직 또는 관료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든 조직뿐만 아니라 그런 또 비공식적 자조집단뿐만 아니라 공식 조직이 또는 관료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고 본다면 자원봉사란 자원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원봉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 조직 또는 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정신 또 자발적인 활동 자발적 조직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주의 또 사회연대 의식에 기초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비공식 또는 공식적 자원봉사 기관에서 계획되고 의도된 실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원봉사의 그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왜 중요하냐? 특히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서비스할 곳은 많고 주어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의 그 많은 그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기묘합니다. 이 사회복지 조직에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가 급변하고 또 다양한 그런 그 클라이언트나 또 취약 계층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라든가 뭐 노동자, 장애인, 또 뭐 한부모 가정 아동들, 뭐 여러 그 취약한 이런 사회에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그 공식적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그 지원받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역할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원봉사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또 직원 업무 부담을 감소한다. 그렇죠. 자원봉사자가 뭡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 부담이 줄어들겠죠. 사실 일차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그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가 지금 과중해서 한동안 매스컴에서 뭐 상당히 그 어려운 선택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충원됐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욕구 충족이 새로운 또 욕구 충족이 나오고 또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그런 좀 단순한 업무,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좀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전문직들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직 분야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야 함으로써 그 대상자들한테, 수요자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완화한다. 그렇죠.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인력이 없으면은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만족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자원봉사자들이 옴으로써 그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성 강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임성 강화는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그 책임성을 강화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원봉사 보면서. 그래서 일반 인적 자원관리와의 유사점은 일반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관하고도 직원하고도 유사하죠. 사실 최일선에서 어떤 좀 다른 점은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결정권이 좀 더 크죠, 사실은. 근데 대민이나 취약지역, 취약 층에 있는 분들, 어떤 욕구들에 대한 그 충족시킨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그래서 다음은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활동의 그 필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활동에 보면은 일단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급자 측면이 있을 것이고 수요자 측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원봉사자 활동은 아무래도 욕구를 가진 측과 자원봉사 활동하는 측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접촉하고 그 취약계층과 대면하고 그렇게 하는 층이 우리 자원봉사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사에서 필요하게 된 배경을 그럼 공급자 측면하고 수요 측면 한번 살펴보면은 공급자 측면으로서 살펴봅시다. 우선은 여가 시간이 증대된다 이거죠. 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 보면 여가 시간이 아무래도 증가되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여가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좀 이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 간의 교류나 경험에 의해서 심리적 충족감이 취득된다. 현대 산업사회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살고 생활 수준이 높아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정신적으로는 좀 빈곤한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현대는 어떤 사람은 물질 만능만 주의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현대 산업사회가
이제 고도화되고 소득이 늘어나지만은 어떤 그 신경, 정신 이런 데 환자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냐? 현대에서 무한한 어떤 경쟁, 또 물질이 풍부함에서 오는 정신적 빈곤함, 또 사회적 유대가 좀 소홀하고 미비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죠. 고독하고. 옛날에 어떤 가족과 친지, 이웃과 어떤 그런 끈끈한 유대, 이런 그 화목,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게 단절된 경우가 많죠. 뭐 고독사 같은 게 뭐 많이 늘어난 게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또 주체성의 상실에 따라서 삶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와서 찾아오고 이런 거를 반기는지. 혼자서 소외감하고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현대사회 특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래 있어서 사람들 간의 교류나 경험에 심적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아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진다. 노인이라든가 노인 고독, 그 다음에 자살, 장애인, 청소년 등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등장한다. 뭐 얘도 뭐 많죠. 뭐 교통 뭐 안전 같은 거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아동 보호 같은 거죠. 기타 뭐 환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할게. 그런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가 지금 뭐 언론에 보면은 참 심각한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자신의 어떤 문제로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이거죠.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참 건전한 그런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참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그럼 수요자 측면을 한번 봅시다. 우선 대인적 욕구가 증대되었다.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가족 내에 어떤 노인이라든가 아동,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간적인 만남, 정서적인 교류, 외출 서비스, 또 식사 서비스, 목욕 서비스 등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대인적 욕구가 증대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뭐 던져주고 지원해주는 거 이것만 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약자 같은 경우 뭐 노인들이나 환자 뭐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복합적인 욕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몸도 아파 병원에다 가야 되고, 또 먹을 걸 또 사기 위해서 또 이런 마트에도 또 가야 되고, 또 모욕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식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어디 또 물건이나 이런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외출 서비스도 또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이 감정 같은 경이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같이 이렇게 말도 대화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그런 복합적인 대응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원봉사자의 수요가 많겠죠. 다음으로는 공식 서비스의 한계가 나타났다. 복지 욕구로 증가로 시설이 증대되고 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경제적 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거나 공적 서비스와 협력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사랑과 열정을 가진 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적 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 뭐 어떤 기관의 어떤 인력, 공식적인 단체물 인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양한 개별적으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거죠. 세 번째로 시민운동의 성숙함 뭐냐? 지역복지, 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통합화, 그리고 정상화의 새로운 복지관이 대두되면서 그런 그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일상적인 생활상의 가치나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이려 하는 그러한 그 시민운동이 성숙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제는 뭐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내려가는 것이 어떤 많이 그렇게 되고 있죠.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교육과 교육과 관련 전에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가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 변화에 의해서 원천적인 생활의 장인 가정, 또 지역사회가 해체되면서 여러가지 그 사회 문제가 대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어떤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서가야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과의 관계인데, 교육과의 관련은 자원봉사 활동하면 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엄성을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긍심이랄까 또 자기 발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에 대한 또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으로서 주체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험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민주주의 교육,
복지교육 등을 내재화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우선 말씀드린 건 생략하고, 자발성은 스스로 이제 활동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고. 설명했고, 무보수성도 아까 설명했고, 공익성은 자원봉사는 사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에요. 다음, 지속적이어야 해야 된다. 일회성 행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비연속적이라든가 또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회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이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은 복지성이다. 자원봉사는 봉사자 개인 차원의 자아실현 및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성을 특성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어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지성이다. 다음은 민주성이 있죠. 자원봉사는 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자원봉사 좀 해봤습니다만은,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의 어떤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개성이 아주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배치를 해갖고 하면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대상자들이 상당히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분들은 스스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다음, 교육성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자원봉사자들 스스로가 또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그런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은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이 통계가 있는데요. 기부 참여율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게 통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기부 참여율은 34.5%인데요. 자원봉사 참여율은 1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림에서 보시피 자원봉사 참여율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한국이 상당히 낮죠. 한국은 15세부터 24세까지는 47.4%로, 카나다의 58%, 오는 못 미치지만은, 미국의 21.8%보다는 높았죠. 그러던 것이 25세에서 34세 사이에 와가지고 9.5% 급전 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1.9%, 카나다는 46.4% 차지하는데, 카나다는 상당히 높죠. 그리고 35세에서 44세 보면은 조금은 올라가지만 15.8%에 그쳐서 미국의 36%, 30.6%, 카나다의 54.4%에 비해서 더 훨씬 낮죠. 그래서 45세, 54세도 그렇고, 또 55세에서 64세 13.1%인데 미국은 26%, 카나다는 40.8%. 그런데 65세 이상이 돼가지고는 이게 더 낮아집니다. 6.2%에 불과해요. 근데 미국은 24.2%, 카나다는 36.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6.2%에 그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략적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원봉사자 관리 과정은 첫째, 자원봉사자 동기와 욕구 분석,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모집과 선발,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네 번째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호, 또 자원봉사자 활동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욕구 분석, 그럼 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 참여한다. 또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로 구체적 수준의 동기와 욕구를 파악해서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원봉사 창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동기와 욕구를 파악한다 이제. 사실 자원봉사자에 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보람을 또 느끼고 오는 사람, 소화된 사람들도 도우라고 오는 사람, 또 교육상도 오는 사람, 여러 가지 동기에서 오는 사람이 다양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준과 동기,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원봉사가 창문을 통해서
이 어떤 동기와 욕구가 있는지 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창문을 뒤에 도식화해 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능입니다. 기꺼운 재능. 자원봉사자의 재능이나 기술, 관심, 또 취미나 특기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그럼 맞는 데를 배치한다. 이런 목록화한다 이거죠. 다음 창문 2는 탐구다. 자원봉사자들의 그 특별한 탐구 동기들, 언어라든가 기술 등 배움에 대한 열망이나 더 개발하고 싶은 구체적인 것들을 목록한다. 아까 식으로 교육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자원봉사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데 이런 적소에 배치하면은 훨씬 더 효과성이 크겠죠. 본인들도 자원봉사 신청을 그런 데서 할 수 있고. 그럼 금기사항은 또 뭐냐? 이런 것도 이제 기록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욕구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에 좀 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싫어하는 일들이나 절대 부탁받고 싶지 않은 일들을 목록한다. 이런 거는 좀 배제해야 되겠죠. 다음 창문사는 기관 선택 이유로 자원봉사자가 왜 이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목록하면 파악한다. 그래서 그들의 왜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지 그런 동기, 또 욕구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욕구조사입니다.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원봉사자 욕구조사는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의 문항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욕구조사를 살펴보면은 먼저 인과학적 특성으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종교, 소속 등입니다. 이것은 인과학적 특성을 확인해서 꼭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원봉사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또 연락을 위한 기본정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활동 내용인데요.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활동기간, 활동주기, 활동요일, 활동시간 등이 있습니다. 목적은 배치를 위해 활동 여건 및 관심 프로그램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참여 동기, 참여 경로, 요청 내용, 자격 및 특기 여부입니다. 목적은 자원봉사 배치 시 봉사자의 동기와 특성,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모집하고 또 선발 배치입니다. 그래서 모집 전 단계에서 자원봉사자 업무 분야를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걸 어떤 방법인지 이런 거 다 분석해야 되는데
모집 단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고 VMS라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자원봉사자 적합성 인터뷰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65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이따 또 청소년 자원 봉사 포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관리 시스템이 이제 1365 자원봉사 포털인데 좀 살펴보면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조금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면은 자원봉사 기본법 부분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하십시오. 2005년 6월 30일 국회 통과했는데요. 그 법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지원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원봉사 단체 및 센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조에. 사실 이게 제정될 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를 어떤 그걸 이용하지 않겠나, 정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겠나 해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때 정치적 목적 악용될 가능성 이런 의구심하고 또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이것 때문에 비판이 그때 거셌습니다. 셋째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주민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15개 분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넷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와 직장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면접 같은데 뭐 이런 데 가면 자원봉사 같은 거 이런 거 문학 많이 물어보죠. 여섯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보호조치,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인데요. 또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주간은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일주일간이죠. 일곱째,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 촉진하기 위한 활동 주체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이게 상이한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해서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배치와 교육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의 조건으로 자원봉사 배치 시 고려할 사항은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과 조건,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또 이전 또는 기존 봉사활동 현황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하고 조건, 그런 또 기본적인 기관에 대한 이해, 또 그 전에 또 기존 봉사활동 그런 현황을 기존 현황을 고려한다 이거죠. 또 봉사활동 팀에 대한 조건으로 봉사자가 팀으로 활동할 경우에 활동을 함께할 조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또 봉사자의 조건으로 봉사자가 희망하는 활동 내용, 희망 시간대, 봉사자의 속성 등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적소에 배치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봉사활동팀에 대한 조건입니다. 봉사자가 이제 팀으로 활동하며 활동을 함께할 조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아무래도 이게 팀 단위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팀별로 정보를 확인한다. 다음 봉사자의 조건은 아무래도 물론 신청서에 이제 본인이 적죠. 봉사자가 희망하는 활동 내용이 뭔지,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또 어떠한 능력, 재능이 있는지, 이런 봉사자의 속성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받은 일정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자원봉사 시 태도와 준수사항,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는다.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데도 이게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이 있어야지 자원봉사 활동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러한 노인들 어떤 케어하는 이런 문제, 또 손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요양시설에 있는 무용고 이런 노인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가면은 좀 쉽게 생각해서 휠체어를 해가지고 좀 바람을 좀 쉬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환기 좀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인데, 그런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그것도 기술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철저한 교육이 실시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기관의 직원들과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죠. 넷째는 자원봉사자의 인격 형성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인격 형성과 자기 개발, 어떤 정보와 기술도 얻고, 또 변화되는 거다 사회적 가치 이런 의미도 공유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그럼 교육 훈련의 5단계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훈련 5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입니다. 만남과 인식의 단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 현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받는 사람들과의 만남, 만남이 참 중요하죠. 체험학습을 하는데 장애 체험,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감동, 감격, 깨달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좋은 모습과 공생적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호 간의 관심 단계입니다. 1단계를 통해서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래서 감상문을 작성하고 소집단 모임을 통해서 발표 토론을 하게 한다. 자원봉사자의 상호 간의 관심을 가진 단계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처음에 이렇게 만남과 인식 단계를 통해서 느낀 거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느끼고 교육 통해서 받은 그런 감동이나 감격 이런 사항을 소집단을 이제 좀 나눠 갖고 발표 토론하게 함으로써 그 자원봉사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실제로 느끼고 또 깨달았고 이런 사항을 서로 발표 토론하게 함으로써 서로 관심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집단별로 발표 토론을 하면은 본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소집단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발현됩니다, 사실. 다음 세 번째로 문제 발견 및 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호 간의 관심 단계 끝나면은 다음 세 번째로 문제 발견 협의 단계로 자원봉사자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정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천 과제를 협의하는 단계다. 그런데 그 실천 현장에 보면은 그 가정과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를 자원봉사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래서 자원봉사 간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천 과제를 협의하는 단계다.
다음 네 번째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과 실천의 단계입니다. 이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 실천 과제를 협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과 실천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원봉사자들이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타 집단과 더불어 실천하는 생활체험 단계이다. 문제 해결과 예방을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좀 실현 가능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발견 이런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를. 그 문제를 잘못 알고 파악하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실천 단계가 끝나면은 다음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잘잘못이 어떻게 됐나 평가,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됐는지, 미달했는지 이런 평가 및 발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실행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며 또 다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단계가 제5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교육훈련은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자원봉사 관리에서 교육훈련이 이제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어떤 그 자원봉사의 어떤 목적, 그 기관의 어떤 그 임무, 또 이렇게 처음 접함으로써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 그런 지식 이런 것을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에 대한 이해, 기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인지, 또 자원봉사 활동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의 교육, 또 자원봉사 기관의 통합되도록 한다. 그래서 공식화,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 자원봉사자 센터도 방문해가지고 알아보면은 그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실제 참여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좀 해서 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헌신, 이런 데 대해서 좀 보장도 해주고, 자원봉사자 인증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악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이탈을 감소시킨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의 직무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자의 동기 유발을 해야 되겠죠.
동기유발이란 뭡니까? 동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 동기유발이라는데, 자원봉사자가 좀 지속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기는 뭡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죠.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동기부여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유발하는 것이다.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의 방향과 정도에 영향을 주는 의식적인 행위죠. 따라서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행동을 위한 동인, 움직이는 원인이죠. 뭔가 자발적 의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상태이고 내적인 힘입니다. 내적인 힘이에요. 동기부여는 어떤 외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내적인 상태이고 내적인 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셋째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다.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 우선 목표가 있고 그거를 보고 지향해서 하는 행동이 동기부여다 이게. 넷째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다섯째로 다양한 욕구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다. 뭔가 욕구가 부족하고 없을 때 그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여섯째, 경영자나 관리자가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행위다. 경영자와 관리자가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더퍼 ERG 이론 아시죠? 그 동기부여의 3단계 이론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시에 인간의 욕구에 근거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데, 알더퍼의 ERG 이론은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존재의 욕구, 모든 형태의 생리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죠. 이 마슬로우의 1차적 욕구하고 2차적 욕구인데,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죠.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쾌적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욕구. 사회복지학에서 얘기하면은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쾌적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욕구고, 관계의 욕구는 주위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죠. 다음은 성장의 욕구가 있는데, 창조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욕망이고, 자아 실현 욕구에 해당되죠. 다음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어떤 그 개발, 기관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으로 도움의 활동을 통해서 봉사자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 활동이다. 따라서 갈등 발생, 활동 기술, 관리 과정 등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현실성, 유용성을 향상시킨다. 자발성을 유도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서 점검하는데, 교재 185쪽에 보면은 그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 조사 문항이 있어요.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NCS 학생 모듈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만족도가 있고, 또 지속 여부가 있고, 또 참여 강도, 봉사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50초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 앞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자원봉사자의 어떤 사기 진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 대해서 기관의 인정,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 또가 자원봉사자 다 그렇죠.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다양한 보상의 방법을 고려하는데, 자원봉사 활동 자체에서 오는 보상이 있고, 또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있고, 무형의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긍지 심어주고, 또 보람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겠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보호로 보험도 들어주고, 좀 하다가 뭔가 좀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그 면책 규정도 좀 만들어주고, 이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표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자원봉사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은 우선 지속의지 이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얼마쯤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죠? 이 표에는 이 기관에서 1년 이상 계속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이런 문항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가할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것이다. 지속 여부. 다음 이제 참여 강도. 적극성이든가 신념과의 일치성. 봉사활동에 대한 지식, 시간과 비용 투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나의 인생관 혹은 신념과 일치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 만족도. 만족을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동료 간의 어떤 지지, 다른 봉사자로부터 지지받고 있느냐 이거죠. 동료 간. 또 관리자의 지도. 아무래도 자원봉사 관리자가 있죠. 가면은 그 관리자가
이제 좋다고 지도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관리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 관리 과정, 교육 훈련, 저 지도 관리, 인정이라든가 보상, 담당자의 지원, 이런 게 있었고, 대인 관계에는 그런 그 관리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또 동료 자원봉사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음 봉사 내용은 뭡니까?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사용하고 활동의 정체성, 또 활동의 유의미성, 활동의 자율성, 피드백의 적절성, 그러니까 봉사활동 중에서 뭐 다양한 기술과 기능 이런 거를, 정보 이런 거를 접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된다. 기관의 어떤 자원봉사자하고 그런 신념하고 기관 자원봉사자의 사명과의 어떤 이런 관련성 같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로 그 종의 수행평가인데요. 자원봉사자 활동 내용을 피드백해야죠. 그래서 발전을 기하고 기관의 기대 충족 정도 이런 걸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직무 자체하고 그 기관의 자원봉사 기관에 대한 그 기업 평가를 한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슈퍼바이저 상호 간의 기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평가 기준은 봉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목적에 따른 구체성을 표시한 목표잖아요. 목표는 어떤 수치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 목표에 얼마치 도달했나, 그죠? 이런 거를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 평가가 제때 잘 안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대로.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효과서라든가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 평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그 개선점이 반드시 그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완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평가의 정규성을 확보를 한다. 다음은 과제를 이번 주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자원봉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합니다. 앞부분에 제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 특성을, 자원봉사의 특성을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강에서요. 사회복지행정의 보편적 관리 기능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즉, 기획과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평가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그 성격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과 유사점이 일반 행정하고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선 그 차이점은
사회복지 조직 서비스는 즉시성, 소멸성, 비축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 영역의 확대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식과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 모든 구성원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 전문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사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 과정이 요구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력, 공공의지의 실현이 중요한 가치다. 이런 거는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미국하고 우리나라 거를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근래에 일어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강에서는 조직이론인데, 조직이론에서 기본인 관료제의 특성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조직이론인 MBO하고 QQM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조직이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스와트 분석도 해보시고 실습을 해보셨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 환경하고 내부 환경은 어떤 것이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유형, 무형, 이런 것도 다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강에서는 리더십 이론인데요. 각종 리더십 이론이 펼쳐져 있는데, 이 중에서 허쉬와 브랜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워낙 유명한 이론이니까 5단계 이론 숙지해 주시고, 현대 리더십 이론인 카리스마 리더 이런 특성 같은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인사관리가 6강에서 펼쳐지는데, 그 직무분리상의 용어를 숙지하셔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가 뭔지, 그 다음에 조직 구성도가 뭔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의 특성이 이제 과제가 부용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교육해가지고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배치 시에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아울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고요. 제7강 사회복지 조직과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